바이든 정부 들어오고 이제 네네. 여러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또 중국도 어쨌든 간에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금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제 흘러온 흐름은 일단 첫 번째 이제 정책적인 흐름인데요. 네. 유럽부터 시작해서 미국, 심지어 중국,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탄소 중립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탄소 중립적으로. 뭐 국내에서도 일부 막 비판, 뭐 지금 탄소 중립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뭐 유행이나 뭐 우연이 아니라 사실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탄소 관련해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본격화 되기 세계적인 때문에 부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상황이기 안 되는 때문에 점이요. 예, 산업도 강요받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일단 정책적으로라도 글로벌 마켓은 그쪽으로 갈 것 같고 네네. 최근에 와서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ESG 펀드가 한 10배 정도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상당한 캐시 플로우가 그러니까 뭐 펀드 플로우가 된다는 인플로우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태양광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 이제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중국이랑 미국으로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전 세계에서 1위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에서도 이미 선도업체가 확실히 결정된 상황입니다. 네. 금풍과기 같은 경우도 풍력의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태양광에서는 윤기라든지 네. 뭐 신해광능 이런 업체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이게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태양광의 어떤 원가 하락 속도를 보면 풍력보다 더 빠를 것으로 경쟁이 예상되기 좀 때문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커다란 이제 변화가 드디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그리드 패리티가 드디어 달성되는 시점인데 예. 원가 하락 속도가 빠른데 그 중에서도 태양광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중국 업체 용기의 혁신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윤기나 신해광 등이 지금 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 주가 상승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 목표 자체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국에 상장된 회사 중에서는 이런 관련된 회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솔라엣지는 어떻습니까? 예, 솔라이츠도 엠페이지와 비슷한 예. 인버터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솔라엣지도. 네, 맞습니다. 창업자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굉장히 그 혁신을 볼 수 있는 그 철학이 있는 회사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른 쪽을 볼 만한 건 우리가 고려할 만한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사실 변동성도 상당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ETF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X 클린텍이라는 ETF 클린텍 추천하고 굉장히 트렌드가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앞에 이제 텍이라는 종목을 고르기는 좀 그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풀로 사는 거. 여기 올랐다가 이쪽이 올랐다가 막 하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사실 보면은 주가가 매일매일 보시더라도 하락을 거의 안 하고 계속 쭉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고요. 그게 이제 분산 투자 효과. 분산 투자 효과. 예. 해칭이 되고 있고. 네. 특히 클린텍은 이제 지역적으로 또 잘 분배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텍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네. 뭐 정말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업체들이 균형감 있게 이제 포진된 그런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태양광 부분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다가 네네. 치킨 게임을 하다가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고 글로벌리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상당히 몇 개 회사로 글로벌의 몇 개 회사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수석께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목표니까 자꾸 너무 여러 종목을 아니면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투자를 해보면 우량주 장기 투자가 지금까지 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 그런 관점에서 대표주 중심으로 자꾸 설명을 해드리고 저 수익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네네. 대표주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약간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커머스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과 뭐 중국. 어쨌든 이커머스가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 소매 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인데 그걸 침투하는 트렌드 자체는 더 확대됐다라고 봅니다. 핫해졌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어떤 염려가 있냐면 이제 백신이 나왔다 이거예요. 네네. 백신이. 백신이 나오면 그 소위 말해서 언택 쪽은 후퇴하는 거 아니나.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시장에 그 컨센서스가 일부 있어요. 일부 제법 있어요. 네.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제 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적인 아마존이라는 기업 그렇죠. 주가를 보시면 네. 행보를 행보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이렇게 행보하고 있어요. 예. 네, 그 이유가 이제 올해에 과연 작년만큼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가 됐을 때 과연 사람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거냐 네. 뭐 이런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약간 낮아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이 오프라인의 활동 시간을 늘려나가면 예. 당연히 돈을 쓰는 비중이 글로 가는 건 맞는데 예. 제 생각에는 좀 변화하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동안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았던 중소 판매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공급자들. 네, 공급자 위주 봤을 그 때 소피파이 네, 네, 이런 걸 맞습니다. 통해서. 네, 쇼피파이나 아마존이나 다른 네. 기업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 오프라인 상점들 중에 온라인 판매를 굳이 안 하던 분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 트렌드로 잡힌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가 일부 있어서 네, 네, 네. 그 이커머스 쪽이 이제 좀 슬로우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있고 효율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하나 좀 변화한 게 있다면 이제 그 효율성, 편의성 뭐 이런 건데요. 예. 공급자들도 훨씬 더 편하게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소비자들도 내가 이제 마트에 가는 것보다 좀 더 편하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접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소피파이 같은 경우는 그 중소 네, 쪽 맞습니다. 이런 샵들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쇼피파이 그런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아마존은 다 아는데 네. 쇼피파이는 어떻게 봐야 돼요? 캐나다에서 만든 회사 아니에요? 그게요? 창업된 회사 아니에요? 네, 캐나다 오타와랑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예. 있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존의 경쟁력을 유일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회사다. 보고 있습니다. M&A 될 가능성은 없어요? M&A가 되기엔 이미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중소 판매자 위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은 플랫폼을 자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네. 이제 연합군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맞습니다. 그러죠. 네. 둘로 나눠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아마존이 이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 때도 예. 쇼피파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쇼피파이를 아. 통해서 아마존, 이베이, 뭐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다양한 데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접점 형성을 쇼피파이가 해주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존에만 의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플랫폼이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 와중에 쇼피파이가 아마존이 하고 있는 풀필먼트라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존 없이도 쇼피파이가 똑같은 걸 해준다고 한다면 네. 굳이 아마존에 입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풀필먼트를 갖췄다는 건 대단히 인상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중요한 때문에 포인트죠, 사실은.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과 쇼피파이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비즈니스처럼 보이는데 예. 궁극적으로 가면 쇼피파이가 커질수록 아마존에 입점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구글도 이커머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근데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글도 2012년부터 구글 계속 하는데 구글이 안 돼. 네. 이제 근데 미국의 배리어가 뭡니까? 그 배리어가. 미국의 소비 패턴을 보면 소비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접속한 사이트가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의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50% 이상이 아마존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존은 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예. 최소한 이틀 이내에 다 보장되기 때문에 예. 근데 구글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는 예. 물론 아마존에 없는 걸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 그 와중에 1억 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구글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이유가 떨어지는 거죠. 구글을 후퇴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아마존에 없는 상품. 그게 없는 것 같지만 배리어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아마존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배송 서비스인데 예.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할 때 이제 고려한 요소가 뭐 배송, 가격, 예. 내가 상품이 있는 이런 건데 배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네. 이제 네이버 쇼핑 있고 네, 쿠팡 맞-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대표적인 회사들. 네. 네이버 쇼핑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대한통운하고 또 연계해서 그 배송 문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쉐어링하는 전략을 자꾸 가져가요. 우리하고 파이낸사를 만들었듯이 독자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쿠팡의 그 모델은 쿠팡이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단한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전략을 상당히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네, 같아요.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아니 아마존은 카피한 거 아니냐. 근데 카피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카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고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쿠팡의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혁신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온라인 쇼핑의 지금 비중이 거의 40% 이상이 올라왔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머추어되고 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딱 하나 이제 쿠팡한테 이제 걸리는 것은 나는 쿠팡의 IPO를 빨리 하기를 바래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미국만큼 세계 시장만큼 한국 시장이 크냐 이거예요. 예. 그거 하나가 컨선이지. 쿠팡의 전략은 되게 인상적이에요. 예. 그 옛날에 그 미래에셋의 그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회의 갈 때 다 니들이 무슨 회의를 가냐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해외 펀드, 해외에서 레이징한 해외 펀드가 65조거든요. 뭐 한 5천억만 팔면 박수 쳐주겠다 그런 사람도 많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 근데 이제 해외 시장을 본 건데 쿠팡의 혁신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 뭐 네이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시장이 미국 시장이나 세계 시장만큼 한국 시장이 클까? 이제 그거 하나. 그것은 이제 어널리스트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 네. 예. 중국은 지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커머스 쪽에서는 뭐 다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저 최근에 알리바바 사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두 가지 정도 시선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뉴스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알리바바와 마인 그 전 CEO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 하고 있는 거냐, 예. 아니면 전방위적인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뭐 사업 모델에 약간 변화가 있는 거냐, 예. 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첫 번째 시선처럼 그냥 알리바바를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보면은 거의 괴롭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중국 내부의 플랫폼 경쟁을 촉진을 하고 좀 더 그 플랫폼의 장기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선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플랫폼이 금융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NT는 지금 은행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플랫폼이 저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다수와 다수가 플랫폼에 모여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금융도 그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일반적인 이커머스는 이런 상품들을 파는 거니까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금융은 아무래도 규제가 그러니까 좀 있어서. 플랫폼은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금융까지 와야 되느냐?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뱅크 비즈니스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이거 알리바바는 지금 이번에 알리바바 문제, NT 네네. 파이낸셜을 IPO를 막으면서 네. 알리바바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플랫폼의 견제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것은? 저는 이제 뭔가 리스크를 좀 억제를 하고 예. 좀 더 플랫폼의 경쟁에 대해서 좀 더 정화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플랫폼에 대해서 네. 뭐 나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말입니다. 알리바바가 사실 아마존 모델로 성장을 한 거죠. 클라우드까지. 네. 지금 중국 시장에서 클라우드를 거의 한 40% 육박하게 지금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그쪽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한 20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클라우드 쪽에 누구나 다 아는 이커머스의 강자고. 그런데 이제 엔티 파이낸셜 쪽으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뱅킹 비즈니스부터 다 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사회 전체를 볼 때 나는 밸런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중국이 마인을 견제한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볼 수 있지만 중국이란 나라가 갖는 밸런스를 당국이 생각하고 있다. 네. 예를 들어 그러면 아마존이나 구글도 금융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페이스북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히 뱅킹 시스템 이 뱅킹 시스템의 결제 기능이라고 하는 네, 네. 이게 이 독특한 하나의 그 맥이거든요. 네. 사회의 네. 사회 중심축이에요. 네, 네. 이 부분을 플랫폼조차도 다 한다고 하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리스크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알리바바의 엔티파이낸셜 그 상장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중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봐요. 중국 금융의 안정을 위해서. 그 중국 금융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바바가 아니고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꼭 알리바바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그 한쪽으로 쏠림을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산업, 특히 뱅킹 산업이 산업하고 분리한다. 그 철학이 나는 아마존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구글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이버의 파이낸셜은 직접 하지 않죠. 연결시켜주는 거죠. 네, 네, 네. 금융은 적절하게 너무 과도한 규제는 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워칭하는 네, 네.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플랫폼이 금융업조차 다 하게 하는 것은 나는 와이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엔티파이낸셜이 굉장히 커졌죠. 마켓캡이 네. 뭐 300조, 400조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국 전체의 전국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마인이 그 포럼에서 중국은 뭐 핀테크가 엉망이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규제가 완화된 곳이 중국이에요. 네. 네. 핀테크가 그 규제를 풀어놨기 때문에 발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일 발전된 그 규제를 풀어놓은 나라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이 핀테크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산 문제를 얘기할 때 GE 캐피탈도 은행업을 뭐 이렇게 업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 공부하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GE 캐피탈이 금융업 아니냐. 근데 GE 캐피탈은 일반 회사예요. SEC 승인을 받은 회사가 아니에요. 일반 회사가 만들어갖고 자기 신용으로 파이낸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분을 한 거예요. 그러지 그 GE 캐피탈이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GE 캐피탈을 금융회사라고 생각해요. GE라는 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싸게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딱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재결치가 사실은 대단한 얘기를 하지만 뭐 책도 여러 권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GE가 최근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금융에 GE 캐피탈이 의존하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기업을 혁신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 문제였죠. 예, 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알리바바의 이커머스가 문제가 될까요? 저는 그 양자택일이라는 알리바바가 갖고 있던 문화가 예. 조금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뭐 클라우드 알리바바가 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제한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물론 관시가 작동돼서 약간 좀 고생은 할지 모르지만. 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 보기에는 말씀드린 이커머스 양자택일 문제, 뭐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 문제 이 정도지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파이낸스 쪽에서 물러나면서 알리바바가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가는 쪽으로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규모도 말씀하셨는데 뭐 AI 칩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쪽이 나는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게 그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미 하고 있고, 근데 규모를 좀 더 중국의 국가 정책에 맞게 갈 가능성은 나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네, 방향으로 알리바바가 방향선회를 하는 거예요. 네. 파이낸스 쪽으로 들어오질 않고. 네. 그 정부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민일보가 12월 중순에 사설을 쓴 게 있는데요. 예, 예.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빅테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혁신적인 걸 많이 해라. 예. 그러니까 점유율 경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예. 큰 그림을 바라라고 예. 사설에 나왔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예, 예. 번역해갖고 한번 봤거든요. 아, 네. 내가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근데 내 느낌은 이민일보가 그렇게 썼으면 국가 장기 전략에 맞는 일을 해라. 네. 그리고 파이낸스는 다른 데 맡겨라. 나는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가는 쪽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거기에 대한 컨선도 있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은 제한적이 한다. 금융에 있어서 이 영역은. 그래서 뱅킹 비즈니스는 이 증권업하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규제 산업인 거예요,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핀테크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가나 뱅킹 비즈니스는 규제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그 중에 뭐 자회사 중에도 이런 거 있죠. 알리건강이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 원격 진료를 비중은 높지 않거든요. 온라인 약국으로 봐야 돼요. 네. 의료 판매. 판매에서 의료 네, 판매에서 하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높죠? 그리고 이번에 알리바바 그 뭡니까 저 브랜드 때문에 그럽니까? 뭐 사용자를 그쪽으로 확보하기도 하고요. 뭐 네. 판매를 할 때 좀 더 중국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온라인 침투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텔레메디신을 딱 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이 핑안헬스죠. 네, 제대로 하는 핑안헬스. 게 핑안헬스가 그 지난번 이코노미스트 핑안헬스 전반적으로 나왔던데 그리고 그 중국의 텔레메디신에 대해서 나왔던 테이크오버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장기적인 승자가 누가 되느냐? 왜냐면 중국의 병원을 가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 와. 아직 병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병원 인프라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하나의 플랫폼이 더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직 이익이 안 나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그쪽 연구는 하고 있죠. 네, 네. 사실상 중국의 원격 의료 중에서는 핑안헬스가 유일합니다. 네. 사실상. 근데 이제 하나 그것도 위험이 있는 게 빅테크가 자기가 만들면 어떠냐. 이게 항상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빅테크가 자기 플랫폼을 가지고 해버리면 어떠냐. 텐센트 계열이 지금 이번에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죠. 네. 지금 텔레메디신을. 네. 근데 거기도 아주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아니에요. 경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알리건강은 사실 의약품 판매 회사고. 네. 예. 요즘에 그 또 하나는 그 이번에 언택 비즈니스에서 지금 옛날부터 각광받았던 건데 게이밍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게임은 이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그 안에서 그냥 놀고 이런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셜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게임이.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 회사들이 많죠. 네. 뭐 NC도 넷마블도 있고 뭐 이렇게 잘 하잖아요. 네. 이번에 클래프턴 상장을 네, 하고 맞습니다. 뭐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전략을 펴는 회사 같은데 그런데 또 중국, 미국, 글로벌 마켓에서 게임은 전체를 어떻게 봅니까? 게임은 뭐 이번에 중대한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게임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소위 우리가 이제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궁극적으로 갈 건데 장기적인 얘기니까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예. 게임의 수익 모델이 좀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PC나 콘솔 게임을 보면 우리가 게임을 구매를 하잖아요. 네. 뭐 5만 원, 6만 원 주고 구매를 하는데 이제는 게임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짜로 받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플레이를 하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많이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된다면 플랫폼화가 돼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플랫폼하고 예. 더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알프를 늘려간다는 건 결국 플랫폼화.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소셜 미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임이 플랫폼화 장기 발전 방향이 플랫폼화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규모가 있잖아요. 네. 되게 인상적인 거죠. 네. 예. 우리가 옛날에는 뭐 디즈니 월드 가서 놀고 뭐 그렇게 뭐 어디 저 그런 네. 그 파크가 쏠았는데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게임이 그 엔비디아 그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뭐 실제 같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면 게임 산업은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게임 하면은 약간 그 사행성 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게임 산업에서 조금 새로운 퍼스펙티브스를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화 될 수 있구나 이게 네.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가 영화처럼 논의하고 보이잖아요? 네, 이런 트렌드의 게임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름이 없어서 게임이라고 하고 있지. 예. 사실은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될 정도로. 이름이 예, 우리가 옛날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이름을 바꾸면 좋을까요? 저희는 메타버스 테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쉬운 이름이 없을까? 가상세계? 저는 이제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포탈이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이제 게임이지만 예. 하나의 포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엔터테인먼트 않을까. 포탈. 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 플랫폼화 되고 있어요. 네. 게임이 보니까. 이것은 게임 산업의 장래를 봐서는 굉장히 비전어리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쪽은. 근데 요새 뭐 NC 소프트도 그렇고 굳이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다양한 뭐 미디어 업체들과 하고 엔터테인먼트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뭐 게임 하면 중국에서 텐센트 생각이 나잖아요. 네. 텐센트.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 그 이 플랫폼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슬로우할 가능성 없어요? 이제 텐센트가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게임만 본다면 예. 모바일 게임 위주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서 게임에 넘어서는 국면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예. 건데 이거는 제 생각엔 좀 더 북미 게임사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요. 텐센트보다는. 네. 그래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게임사들은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e스포츠 전략들을 짜서 네. 하고 있고요. 뭐 EA랑 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북미 게임사들처럼 PC나 콘솔 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퀄리티가 높은 게임 만들 수 있는 기업들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회사 M&A 하면 안 될까? 과거에 한번 뭐 이제 뉴스 나온 게 이제 EA를 산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제는 시가총액도 많이 좀 벌어지고 있었고 근데 게임 의존도가 한국 게임은 너무 중국에 의존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글로벌 마켓을 나가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긴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모바일 게임 위주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콘솔과 PC 쪽, 특히 콘솔 쪽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예. 여기서 아마 신규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대표적인 산업으로 하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약간 슬로우할 수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글로벌 X에 ETF도 있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이 좋아요. 네, 히어로. 히어로라고. 히어로라고. 네, 네. 예. 설명을 잘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대. 우리 정의진 의원이 가장 잘 밀고 있는 네. 탑픽으로 히어로, 그죠? 네. 또 히어로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종목 뭐 사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다른 ETF보다 이제 히어로가 가지고 장점이 좀 뚜렷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걸 비교해 보면 이제 뭐 GAMR, NERD, 뭐 이스프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ETF보다는 이제 히어로가 가지고 장점이 좀 더 게임 업체들, 성장할 수 있는 업체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다른 ETF들은 뭐 하드웨어도 들어가 있고 플랫폼도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게임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이거 우리 미래세 전략은 그런 거예요. 정확하니 얘기하자. 정확하니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관점에서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딱 투더 포인트하게. 딱. 예, 정확하니 우리의 철학을 정확하게 담아서.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히어로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종목은 이제 제가 요즘에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건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게임 엔진 기업인데 예. 이 회사가 이제 정말 메타버스가 되고 게임의 수익 모델이 좀 더 변화가 된다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엔진.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엔진. 네. 예. 관심을 보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요. 네. 예.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영구히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는 그게 제일 퀘스천이에요, 사실은. 네, 우리 백신을 맞으면 바이오 어떻게 김 선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는 예. 화이자, 바이오엔텍 이런 거는 예상되고 있는 거는 항체 지속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소한 확인한 거는 3, 4개월 정도 항체 지속된다는 현재까지. 그게 이제 아직 입증이 된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지금도 임상하고 있는 수준에서 임상 3상 한 수준에서 긴급 허가를 낸 거고요. 정식 허가 이제 이 회사들이 임상한 디자인을 보면 2년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확실하게 딱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하고 있는 거는 1년에서 2년 정도 항체 지속 기간이고 그리고
최소한 확인한 거는 한 3, 4개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네. 그 옛날에 원시 시대라는 게 마을에서 거기 자기들끼리 살았잖아요 이렇게. 어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일단은 제가 획기적인 좀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백신의 효과는 되게 높고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좋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근데 확인됐다는 게 소위 말해서 mRNA 방식이 그 안전하다고 예. 얘기를 하죠. 예, 지금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관찰된 게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플루 백신, 우리가 감기 이런 독감들 예방하는 플루 백신의 플루를 예방하는 그런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보다 지금 코로나 백신의 데이터가 더 좋은,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해서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혜를 받은 업체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예. 이 백신을 만들 경우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캐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기존에 우리 인하우스 물량을 아웃소싱으로 돌린다든지 혹은 예. 아웃소싱 하고 있던 거를 인하우스 하면은 또 다른 물량을 다시 또 아웃소싱을 그런 내보내야 회사들은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들이? 국내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그리고 이제 백신 쪽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백신 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실적도 뭐 올해 그리고 내년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는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완전히 미개척 분야였는데 우리가 저 이 바이오 쪽이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스 하면서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게임도 바이오 산업이 그렇잖아요. 이 창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많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음. 이렇게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민족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새 또 포트폴리오도 좋아졌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도 참 좋고 배터리도 그렇고. 네, 네.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 해외 진출 성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실 저희 내수 제약바이오 마켓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해외 진출, 뭐 시밀러로 시작해서 해외 진출, 그리고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CMO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확장돼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삼성, 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도 바이오시밀러를 하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적인 회사 아마 10개가 넘는 것 같거든.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중국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시바이올로지도 예. 그쪽으로 좀 자꾸 가려고 하고 있고 예. 아주 규모는 작지만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에서. 여태껏 보면 한국 산업은 대체로 중국 산업한테 많이 그러다가 이렇게 그 도전에서 밀려난 적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산업 크기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중국 업체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국 업체를 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약들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허가 만료가 된 바이오시밀러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일단 내수 안에서만 보자면 내수 안에서는 좋은 약품들을 인민들이 많이 필요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비싼 약품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의 오리지널 약품들이 대부분 중국 마켓에서 풀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출시한 약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밀러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2018년도쯤부터 이 약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 그 약품들이 오리지널 그리고 미국 업체들과 약가를 비교했었을 때 중국 안에서도 거의 30%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에 넣어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 약품들을 인민들이 많이 쓸 수 중국의 정책이 영향을 그 바이오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국 바이오 사실은 제가 바이오 ETF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왜 그랬냐면 그 중국 정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 정책에 반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패드에 반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중국은 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패드 얘기는 이제 금리 얘기, 뭐 테이퍼링 문제 이슈지만, 근데 중국 정부가 이 일반약 있죠. 일반약, 처방약을 굉장히 가격을 다운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에서.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는 중국 기업들이 이익이 안 나. 네. 이제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전부 신약으로 가고 바이오시밀러로 가고 그러면서 중국에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 약을 충분히 돈을 벌게 했으면 중국 회사들은 지금도 그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끔 산업을 분석하다 보면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까지 심지어는 가버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뭐 우시 앱텍이니 우시 바이오로지 하는 거나 뭐 항서제약 하는 거 보면 주가도 좋지만 주가도 계속 좋은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뭐 좋지만 신고가 계속 예,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 전략이나 이런 방향은 세계적인 수준에 많이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 기술력은 어떤가요? 약품 개발 쪽으로만 보자면 중국 업체들은 현재 상황은 제 생각에는 동일한 계열 약품 중에 가장 좋은 데이터를 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해서 현재 수준은 여기.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이 있다면 우리 제품이 가장 좋은 걸로 개발을 많이 하고 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중국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점프업 한 번 더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를 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계열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첫 번째로 이 약품을 출시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약품들이 지금 임상 1상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시기는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 제약 쪽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섹터는 지금 김사님 얘기한 것처럼 DNA나 이런 셀 쪽 이런 트리트먼트 쪽으로는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업체들도 상장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그게 이제 진 테라피, 뭐 RNA 테라피 이런 네. 쪽, 이런 쪽인데 세포 치료, 셀 테라피 이쪽이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주가도 좋고 활발하게 그래요? 개발이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도 지금 그쪽을 그런 개발을 많이 회사들이 하고 중국에서 있고요.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16년도, 17년도부터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조인트 벤처로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상장한 우시 많이 아시지만 우시와 그 주노라는 미국의 업체와 조인트 벤처에서 JW 테라피릭스가 최근에 상장을 작년에 했고요. 그리고 카이트 파마라는 길리어드 미국에 있는 업체와 그리고 포슨 중국에 있는 복성 그 업체와 같이 합작을 하구나. 네, 합작을 해서 것처럼. 셀 테라피도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요. 바이진도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바이진은 암젠이라는 회사가 암전이라고 지분 합작한 투자를 거죠. 지분 했고요. 받아가지고.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그런 해외 주가가 좋고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는 해외 진출 그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많죠. 그리고 그러면 주가가 기술 수준도 상당히 올라왔다고 볼 수 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세포 치료제, 셀 테라피 쪽에서는 미국에 출시된 셀 테라피 카티 치료제가 지금 미국에 3개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올해 뭐 한 2개 정도 더 출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중국에는 지금 허가 검토를 받고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과 중국의 약들이 출시되고 있는 기간도 되게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중국에서 만든 업체들의 셀 테라피도 중국에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이 의식이 있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국의 그 바이오 섹터는 좀 믿지 못할 만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 되게 잘못된 거죠.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약품에 대한 이제 뭐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임상 데이터를 보면 빅파마들 제품과 했을 때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뭐 저도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항암제 데이터들 같은 걸 보면 안전성이나 유효성 데이터를 보면 빅파마들 거와 필적할 만 하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다른 거는 빅파마는 글로벌 임상, 그러니까 중국 포함한 뭐 유럽, 미국 다 포함한 거지만 현재까지 중국 업체들의 데이터는 글로벌 데이터라기보다는 중국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만 놓고 보면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에 그 샘플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네. 그래서 환자도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게 중국에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항암제 바이오테크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을 임상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환자 이런 경우는 네.
사기 환자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나가 신약 한번 맞아보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석 달밖에 살지 뭐한다. 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네. 이것은 중국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그 나온 백신이 네. 지금 뭐 화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조만간에 3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임상 3상 지금 허가 받은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3상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이제 차이점은 임상을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이슈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중동, 남미, 중국 이쪽에 3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출시가 되면 그쪽 지역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 백신을 어떻게 믿냐? 예. 나 참 이런 얘기 자꾸 하기 미안한데 저기 혹시 중국 분들이 들으면 나는 절대로 그 리스펙트하는 사람인데 속하니까 그런 비즈니스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세 개를 지금 3상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칸시노가 지금 3상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계약도 하고. 네. 그리고 사이노팜도 지금 접종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3개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 이 기술 수준이. 우리가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아니 나는 해석을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사실 백신 만드는 거 어렵고 안전성 데이터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백신 만드는 거 되게 어렵고 지금 글로벌 3상하고 있는 업체들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화이자, 네. 모더나 미국 업체들이고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업체들 우리가 네. 다 아는 업체들인데 사실 백신 지금 생각해 보면 3상 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것도 이제 데이터를 최근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 지금 3개나 있고요. 4개 업체가 임상 3상에 진입했고 네, 네. 긴급 승인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접종도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너무 이쪽을 좀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위험. 네. 뭐 투자를 할 때 네네네. 나는 그 중위험이 참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험이 고위험이 있고 고위험은 내가 뭔지 알겠는데 그 중위험이라는 우리가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중위험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가 좀 약간 좀 정확히 잘 디파인이 좀 그래요. 이제 우리 판매사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하는데 근데 중위험을 얘기하면 사실은 나는 바이오 ETF 같아. 네. 왜냐하면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갈수록 먹는 게 많아져. 옛날에는 내가 30대 때는 그 바이타민 전체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었거든. 35세 때. 지금 보니까 많아졌어요. 이 친구가 이거 추천하면 이거 먹고 또 친구 추천하면 또 이것도 먹고 뭐 또 아들애가 또 아빠 술 먹을 때 이거 먹으세요 해갖고 무슨 간장 보호제 그것도 또 먹고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쪽에 많아졌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치료제는 거의 안 먹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뭐 항산화제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바이오 쪽이 사실은 굉장히 중위험이다. 전체 풀링으로 해서 ETF로 가면은. 근데 한 종목을 사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한 종목.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은 뭐 우시앱텍이니 우시바이오니 뭐 몇 개 좋은 회사 항사제약 좋은 네. 회사들 있죠. 맞습니다. 그 그건 추천할 만한 회사가 또 거의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이제 탑픽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항서제약 그리고 우시바이오, 우시앱텍 거기에 R&D 바이오테크에서 약품을 이제 출시하고 있는 회사들. 그게 이제 이노벤트, 이노뱅크, 베이진, 예. 준시 이런 업체들까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헬스케어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 글로벌 이제 시총을 순위를 매겨보면 많이들 아시는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이 다 탑티어에 20위권 안에 있고요. 최근에 항서제약이 2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거 왜 밑에 보면은 이제 뭐 국내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다가 나스닥에 바이오테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총 뭐 2조에서 10조 원, 50조 원 사이까지 되게 많은데 중국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테크 붐이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테크. 그게 바이오테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실적이 없는 회사가 실적을 내야 이게 입증이 되는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안 되면 사실 OX 개념으로 아예 안 되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켓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커서 미국의 약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중국 업체가 중국에 출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상업적인 성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지금 헝루이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물론 향후도 포텐셜 크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바이오테크들도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백신 때문에 화이자가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이제 모더나는 주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거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얼만큼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뭐 대선 이후에 약가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산업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아는 화이자, 뭐 존슨앤존슨 이런 업체들은 과거부터 특허 약품들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게 있었고 예. 그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깎여지는데 그거를 신약으로 계속 출시해서 메꿔서 성장하는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연간 4% 5% 수준밖에 성장을 못하는 회사고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죠. 배당 뭐 3, 네, 4%씩 수익 내시는 분들은 그런 매력도가 그러니까 그럴 있는데 때는 추천할 때 이렇게 나를 추천하면 좋겠어요. 네. 이 바이오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하면 우리가 약간 이게 좀 애매해. 네. 그러니까 배당이 좋다. 네. 그러니까 배당 바이오. 예. 네. 투자 이렇게 컨셉을 딱 분명하게. 네, 컨셉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바이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약간 성장 개념이 있어요. 새로운 뉴 인더스트리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정확하니 투자자들한테 정확하니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쪽을 추천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바이오 쪽에서 저희 말씀드리는 거는 차이나 쪽에서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별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에 다 이제 담고 있는 저희 차이나 바이오텍 ETF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에도 저희 ETF가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엑스 지노믹스 앤 바이오테크놀로지 ETF라고 이제 나스닥 중심의 지노믹스나 셀 테라피 쪽의 업체들을 모아놓은 ETF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김승민 이제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여서 종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도 그냥 어렴풋한 픽처만 아는 거지. 종목 기술을 얘기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배터리는 조금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좀 그런데 바이오 얘기를 하면 들었다가 잊어먹어 버려요. 그런데 이 ETF 장점이 뭐냐면 그 어려운 종목을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기는 바이오 주식만 샀구나. 네. 그럼 전문가들이 대신 풀링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체 세팅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면 어널리스트는 종목을 이렇게 하면서 ETF에 이 종목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가 되겠죠. 그게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어떤 분은 종목을 탁 집어갖고 할 수 있는데 종목을 집어갖고 하기에는 겁이 나요. 네, 어떨 바이오는 때는. 특히 더 그런 거예요. 예, 바이오가 특히 그래요. 맞습니다. 예. 반도체 하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리 보면은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위험이라고 그런 거예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오바마 시절에 고용이 되는 걸 보니까 미국 고용이 이제 오바마 시절에 고용이 획기적으로 됐잖아요. 보니까 절반이 헬스케어 섹터에서 됐더라고. 헬스케어 섹터에서. 그러니까 헬스케어 섹터를 어떻게 우리가 고용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냐.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수출을 하고 이걸 떠나서 굉장한 니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 말고도 이 병원 산업만 해도 중국의 인구, 아시아 인구 이렇게 하면 거의 아시아만 30억 인구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이오 쪽에 역과대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또 고령화가 되면서 세계 인구 70억이 넘는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이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명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바이오 섹터가 중위험인지도 몰라요.
글로벌 바이오 섹터는 중위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크게 무슨 변화가 있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자꾸 그 뭡니까 중위험 얘기하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작년 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중위험이 도대체 뭐냐? 중위험을 왜 해가지고 갑자기 고객들이 이렇게 물을 화끈하게 먹이냐 이거. 이상한 스트럭처된 상품 팔아가지고 우리는 뭐 다행히 많이 안 팔았지만, 근데 되게 죄송스럽잖아요. 근데 바이오 ETF는 없으면 80% 수익 났어. 물론 계속 그렇게 수익은 안 나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승민 매니저가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좋은 상품을 제공. 물론 뭐 수석도 그러고 우리 정사님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섹터가 뭐랄까 전체 지수는 볼 필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지수를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지수가 얼마 간다. 이런 얘기는 3,000을 갔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거지 꼭 그 지수를 보고 이걸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 어려우면 사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자기가 기계적으로 사면 돼요. 우리가 했던 적립식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사고 한 달 뒤에 또 사고 자기 월급에 한 20% 넣어서 20% 정도 뭐 넣어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트렌드가 좋은 거죠. 적어도 증권회사가 이거 나올 수 있잖아. 종목은 모르지만 종목의 실수는 할 수 있고 지수는 예측을 못하지만 트렌드는 틀린 사람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트렌드는 내가 볼 때 대부분 맞아. 그냥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방법이. 근데 그것을 딱 집어가지고 여기서 딱 사버리려고 그래. 타이밍을 살려고 그래.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어떤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물어봐. 예를 들어서 바이오 하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것 같다. 아시아 산업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중국 포함해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바이오 산업은 성장하고 여기가 아시아 쪽을 다 잡을 것 같다. 그건 느낌이 와요. 그럼 풀링 한번 사면 되죠. 다행히 보니까 BBI 이제 그 1조가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 정말 중국 정부의 정책이 지금 바이오 산업을 키웠어요. 만약에 중국 바이오 산업을 안 키웠으면 어떻게 될까? 반도체처럼 수입하게 될 거라고. 중국이. 그래서 국책 산업이에요, 이것은. 그 중국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국책 산업이에요. 국책 산업이에요. 이 ESG 지역이나 이커머스 게임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역시 우리가 그 대표적인 회사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씩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그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왜 하냐면, 또 거의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주려는 거예요. 관점에 대해서. 오늘 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뭐 얘기했을 때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약간 업데이트 시킨다 그럴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 어널리스트들이 내가 이 고객한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 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ESG다 그러면 20개 주면 안 돼. 그리고 ETF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종목은 한 두세 개 대표주. 지금까지 보면은 내가 책에도 정리해 놓은 게 정리해 놨었는데 우량주 장기 투자가 답이었어요. 틀림없었어요. 모든 업종에서 주식 투자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량주 장기 투자. 그리고 방법으로는 사실은 퇴직연금이 그렇게 가면 좋은데 적립식으로 가면 너무 편한 방법이 있다 이게. 이건 물타기 개념하고 다르다니까. 나는 물타기 하는 건 사람이 겁이 나요. 왜냐면 어떨 때는 팔아야 될 때도 있거든. 또 하나는 주식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적절한 분산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이 틀릴 수 있거든. 누구나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탁 집어야 된다. 그러면 다 재벌될게? 다 재벌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됐잖아. 근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스트릭트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혹을 느껴도, 그리고
되게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떠냐면요. 아, 내가 저 주식을 꼭 샀으면 좋겠다고 하면 꼭 상투야. 굉장히 이모셔널해졌다는 거야. 꼭 상투야. 그래서 그 생각만 들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주식을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주. 트렌드만 보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내가 많은 오랜 시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확신을 가지 말고 장기 트렌드를 얘기하는 게 맞다. 네. 장기 트렌드.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